네,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 이어서 이제 고려시대의 수공업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수공업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그 77페이지 테마 17번 고려시대의 수공업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먼저 살펴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고려시대의 수공업 크게 간청수공업, 소수공업, 사원수공업, 민간수공업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초기 때는 간청수공업이 발달됐고 그 다음에 소수공업, 고려 후기 때는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이 발달됐다. 예,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그 간청수공업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하고 소수공업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왔어요. 자, 간청수공업 같은 경우 보면 그게 이제 중앙 간청수공업하고 지방 간청수공업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앙 그 간청수공업을 경공장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 개경에 위치돼 있죠. 중앙에 있는 간청수공업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품간직인 간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직업적인 공인들, 그리고 여기는 직역에 의해서 동원된 공인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강인들은 이제, 간원들은 이제 그 품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시가를 이제 받죠. 이들은 관리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변에 그 직업적 공인자는, 상근자예요. 상근자. 그래가지고, 이들은 이달 때마다, 녹봉이나 무상계 전시를 부여받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그 무상계 직급은 없지만, 무상계 준해가지고, 전시 6등급을 이제 편입해가지고 받죠. 그 다음에 직역에 동원된 공인들을 이제 통솔하고요. 동원된 공인들은 그 공장안에 의해서 3번제로 동원돼요. 이 공장안은 공인들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이 공인들의 명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직역을 세 개로 나누거든요. 예, A 집단, B 집단, C 집단. 그래서 이제 나눈다 공인들 이렇게 나눈 다음에 A 집단이 이렇게 먼저 일을 하면 그다음 B 집단, C 집단은 이제 자유롭게 이제 그 자기 물건을 만들고요. 그리고 A 집단은 남는 물건 있죠. 그 경공장에서 남는 물건을 공장세를 납부해가지고 그 대신에 공장에서 납부하면 이걸 갖다 이제 시장에 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 집단이 의무를 다하면 그 다음에 B 집단, 그 다음에 C 집단 이렇게 돌아가면서 3번제로 동원돼서 이제 직역을 수행을 하죠. 자, 이거는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선 전기 때까지 계속 지속이 돼요. 15세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중앙에 이제 그 간청 외에도 지방의 간청 수검이 있는데 이걸 외공장이라고 하죠. 다시 이제 지방의 간청 수검을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중앙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수공업과 그 다음에 지방 자체에 수요 물품을 공급하는 그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 자, 중앙에 필요한 물품 공급하는 그 외공장들은 되게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상공과 별공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상공은 정기적으로 보내는 거, 별공은 부정기적으로 보내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요거 예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다음 지방자치 수요에 의해서 그 공급된 그 물품을 공급한 외공장들은 좀 체계성이 떨어져요. 이쪽은 체계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땡땡 좀 쳐주시고, 예. 그래서 생산 물품이 적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로 왜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걸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 조용조로 이제 강제 징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었던 소수공업에서 일부 징수할 수 있고 공해적을 통해 간청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요.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 자, 소수공업 보죠. 이게 좀 약간 잘못됐는데 제가 정리 3번이고 이게 4번이죠. 예, 방과후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소수공업은 고대 시대 때 성을 계승했다고 있어요. 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둘러진 우리가 생각하는 성이 아니라 소공업 집단들 얘기해요. 자, 하여튼 고려 시대 때 고대 성을 계승한 거고
이 소라는 명칭은 고려시대에만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나 그 후에도 없었던 그 행정단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물품 종류에 따라서 이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갖다 이제 붙이게 되죠. 은소, 동소, 사소, 지소, 와소, 염소 등등등.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은소, 동소는 그냥 뭔지 알겠죠? 은을 생산하는 곳, 동을 생산하는 곳, 그 다음에 실을 생산하는 곳. 그 다음에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각소나 강소나 뭐 이런 것도 있어. 각소는 미역을 생산하는 곳이고요. 강소는 생강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자, 그렇지만 고려 중후기로 넘어가면서 이 소민들 항쟁으로 해서 일반 군현제 편입다. 그래서 이제 소민들 항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널리 알신 명학소에서 일어난 난이죠. 이 명학소에서 그 망소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명학소는 오늘날 그 대전 유성구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주부에 속한 곳인데 지금은 그잘 사는 동네죠, 유성구가.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못 사는 사람도 있었고 명학소에서 뭘 만드냐에 대해서 뭐 학계에서 여러 가지 있긴 있어요. 뭐 숯을 만들었다, 천을 만들었다 이런 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소에 나는 기점으로 해서 소민들이 반발이 크니까 이제 이 소를 일반 군현으로 편입시키고요. 그 다음에 소에 부과됐던 공납물들을 일반 군현들에게 부과시키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 사원수공업 보죠. 사원수공업은 그 사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 수공업인데 원래는 이 사원에서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승려나 노비들이 사원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수공업이 발달됐어요. 근데 이 제품의 질이 상당히 민간 수공업보다 우수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상업 발달 시장에 빨리 갖다 팔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다음 이제 너무 이게 발달되다 보니까 사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폐단을 약시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직포업, 제화업, 제연업 이런 것들이 있었다. 지금도 이게 조선시대에도 좀 영향을 줬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사찰에 가보시면 기와를 갖다 팔죠. 기와. 예. 거기에 기와를 갖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복을 피는 그런 것들 적고 하는데 이렇게 그 당시 이제 기와 같이 이제 제화업 같은 것들 발달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민간 수공업은 농촌 가내 수공업에서 이제 출발했고 처음에는 그 자기가 이제 자체 생산할 목적으로 이제 자가 소비할 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곡물 납부나 또 이걸 통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고려 후기 때 상당히 발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려 후기 때 수공업은 고려 전기보다 더 발달돼서 그 당시 이제 유통경제의 성장으로 민간 수공업이 발달됐고 대신에 소수공업을 쇠퇴하면서 했다. 그래서 고려 후기는 민간 수공업과 상업수공업, 사원수공업이 번성했고 소수공업과 그 다음에 거기 간청수공업이 쇠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 수공업과 관련된 그 것을 한번 봤어요. 이게 이제 13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요.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2번을 보면 밑줄친 기읍과 미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고려시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간청수공업, 소수공업, 민간수공업, 사원수공업 이렇게 4개 범주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간청수공업은 다시 중앙간청수공업, 지방간청수공업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앙간청수공업을 경공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군수품과 국가행사나 왕실 필요한 물품을 생산했고 중앙에 설치된 수공업 담당 부서는 10군데 있었고요. 여기에 소속된 간장은 공장이죠. 예, 그 공장들은 각각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자, 여기에 소속된 공장들이라는 것은 윤변제로 동원된 공인들을 의미한 게 아니라 전문 공인들 얘기해요. 예,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생계에 필요한 뭘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무상계 전시를 제공한다고 했죠. 무상계 전시. 그래서 그들은 무상계는 받지 않았지만 무상계는 받지 않았지만 대개는 무상계에 편입시켜서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답이 나왔죠. 기획은 전시가 지급돼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포함됐다. 이렇게 답이 맞죠. 예, 그래서 답이 틀린 건 1번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것도 이제 쭉 살펴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지방간청수공업장에서는 중앙간청 간청에 제공한 곡물을 위한 것과 지방간청의 자체 수요를 위한 그 두 종류의 물품으로 생산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앙간청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제공할 목적으로 한 거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뭐와 뭘로 나눈다 했죠? 정기적으로 낸 거 상공, 부정기 별공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간청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수요한 것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그 지방간청은 좀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수요하는 것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여기 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조용조에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있었던 소해수도 징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지방간청 그 밑에 있는 수공업장 외에도 공해정, 그러니까 이제 지방간청의 경비를 마련한 곳에서 자체 경비를 조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아까쯤에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수공업이 나오죠. 소수공업. 예. 그래서 이제 소수공업자들이 만든 생산품 가치는 민간 수공업자들이 만든 것보다 더 우수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소수공업은 소금, 미역, 생강, 차 이런 것들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뭘 생산에 따라서 소에다가 생산품과 생산품 플러스 소 이렇게 갖고 이름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갖고 뭐 소금을 생산한다. 생산품이 염이죠. 그러니까 염소 이렇게 이제 하고 뭐 차를 생산한다. 차는 다자, 다소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음에서 사원수공업이죠. 사원에서 사용할 물품뿐 아니라 시장에 팔 물품도 만들었다. 예, 맞죠? 그래서 사원수공업에서 만든 그 수공품은 상당히 질이 뛰어나다고 했어요. 예, 상당히 질이 뛰어났다. 자, 그러면 답이 1번이 되겠죠? 고려시대 수공업은 요번에 13년에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보니까 이제 근거를 찾아보니까 국편위에서 냈더라고요. 예, 국편위에서. 그래서 국편위에서 관련된 내용을 보고 제가 4편의 근거편을 찾아놨으니까 관련된 것도 한번 좀 읽고 지나가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죠. 자, 여기부터 이제 전시가 부분이 쭉 나오는데요. 전시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한 4, 5년 동안 전시가 관련돼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됐어. 이 전시가 부분이요. 그래서 그러면 요 문제들, 3번부터 쭉 풀기 전에 전시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주제별 정리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전시가 고려시대 이제 토지제도 관련된 부분은 테마 15번에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 기출빈도가 화려하죠. 예. 그래서 마지막 나온 게 이제 12년도에 한번 나왔는데 그때가 몇 년이야? 이제 7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한번 진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고려시대 이제 토지제도 중에 그 관리들에게 주는 이런 역분전이나 시전정시가, 계정정시가, 경정정시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토지제도 정비 과정에서 역분전을 볼게요. 자, 역분전이라는 것은 태조 때 지급했죠. 이거는 후산골 통일하는 과정에서 큰 공헌을 했던 사람들에게 간품에 상관없이 농공생산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토지를 급여했던 거죠. 간품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결 단위로 지급했다. 자, 그 밑에 이제 사조가 있죠. 이게 이제 기출 사조가 이제 같이 따라서 나와요. 그래서 역분전을 이제 이건 토지제도 정비할 때 관련된 기출 사조들을 뿌셈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찾아가지고 눈에 발라주세요. 자, 처음에 그는 역분전을 정했다. 그는 누구야? 예, 태조 왕건이죠. 자, 통합 시에는 조신과 군신들에게 관계를 논하지 않고 간품을 논하지 않고 그다지 성행의 성악과 공례 다소에 따라서 지급됐다. 그러니까 여기 뭐 성행의 성악과 공례 다소는 자기에게 충성을 했거나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큰 공헌을 했던 사람들에게 지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정정시가 볼게요. 자, 시정정시가는 경정 때 이제 했던 전시가인데 이게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시정정시가죠.
경종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강종이죠. 그래서 이 강종 때 신흥세력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강종 때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고 문관계층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시위군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무인들을 되게 등용했고요. 그 다음에 작가 출신들도 이제 뭐냐면 등용을 했어요. 그래서 강종이 된 신세를 통해서 뭐냐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경종 때 들어가면 이 신흥세들이 이제 뭐냐면 그 견지하는 구세력들이 다시 부각이 돼요.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이 구세력들은 호족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강종 때 억눌렸던 구세력들이 호족세력들이 다시 부각돼서 그 당시 이제 신흥세력과 구세력의 세력 군등 아래 실시했던 것이 시정정신가고 양쪽의 어떤 그 뭐냐면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면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정정신가 경종 때 시정정신가는 일단 강종 때 사색 공복제를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색 공복제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삼이니 비삼이니 녹삼이니 이런 말들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문간, 무반, 그 다음에 작가도 다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누구한테도 지급했냐면 여기 인품적 요소를 고려했죠. 그래서 이제 저 인품적 요소 같은 걸 고려했기 때문에 호족들에게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호족들이 특별한 간직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 당시 그들에게 원유라는 이름을 해갖고 지급을 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건 뒤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때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색 공복에 따라서 그 문반, 무반 작업의 기준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가등회 모두 15교를 지급했죠. 그래서 이제 설이나 군인들 명시하지 않아도 그 당시 가등회 그 부분에서 15교를 지겠다. 물론 이제 사료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추정하는 거죠. 이들에게 지급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또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더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정정시가죠. 개정정시가는 목종 때 이제 실시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전시가 수급자는 가등의 18가를 기준으로 했고 18가는 한 해가를 지급했다. 그 다음에 종전의 시정정시가에 남아있던 인품이라는 막연한 요소를 제거하고 관계 위기에 따라서 고아만 포존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군인에 대한 수고를 명시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추정만 한 거죠. 그럴 것이다고 학자들이 이제 해석한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사료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군인전을 지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이때 군인전은 뭐냐? 앞에 높은 장군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이때 군인들은 중하급 정도의 그 뭐냐면 하급 장교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오늘날 따지면 하사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군인들을 지급했고 그것도 직종에 따라 이제 차별적으로 이제 지급했어요. 그다음 상관에게 현직 관리에 비해서 역할을 낮춰 급여를 했고 상관이라는 건 명예직이죠. 그래서 현직자가 더 우대받도록 했다. 현직주의고요. 그리고 무관이 같은 품계에 문관에 비해 적은 전시를 수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같은 등급이라도 무관이 품계가 무관하고 똑같더라도 무관보다 덜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개선이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제 경정정식에 들어가면 그 당시 무관이 하고 문관이 품계 비슷하도 무관들이 뭐 더 많이 받게 돼요. 그건 뭐냐면 뭐 거란족이라든지 여진족과 싸우는 과정에서 그 당시 무관들이 큰 공을 세웠고 했기 때문에 일종의 공헌 또 위험 수당으로서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가 그 별로 안 좋으니까 경제적 지위는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사회적 어떤 정치적 지위가 낮다 보니까 이 무관들 불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그 무인 정권, 그러니까 무신정변의 원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경정정신가를 볼게요. 자, 경정정신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가인데 이때는 거의 이제 12세기니까 거의 이제 그 문벌귀족들이 대농장을 학대했던 시기잖아요. 그리고 간직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급할당이 전반적으로 적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감소됐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처럼 무관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종전까지 전시에 지급했던 상관들이 탈락했죠. 예전에 그 개정정식 같은 상관을 좀 그대로 조금 줬는데 이걸 탈락했고 향직이 지급됐다. 향직은 뭐냐면 보통이 문무상계제가 도입됐잖아요. 강종 때 그게 이제 해서 성종 때까지 해서 중국식 문무상계제를 받았는데 기존에 태봉간제가 있었어요. 이 태봉간제나 아니면 이제 간반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간직이 있었어. 간계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간계제도, 간직제도를 없앤 게 아니라 문무상계제를 실시할 때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문상계나 한직 또는 무상계나 한직 이렇게 두 개의 간직을 받게 돼요. 근데 예전에는 주로 문무상계제에서만 이제 전시가가 부여됐는데 현직 부분에 대해서는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왔다 갔다 해 기록에 보면.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항지 지급이 확실됐다. 그래서 제도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해가가 이제 소멸돼서 일원화되고 그 외에도 무상계 전시나 그다음 벌사가 전시 이런 것도 이제 마련했죠. 그래서 무상계 전시, 벌사가 전시도 이때 마련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항지 지급은 이게 중복이네요. 예, 좀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15가 이하는 시지를 이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통 전시가를 지급할 때 가정법과 달리 전지와 시지를 지급해요. 전지라는 것은 그 땅을 주는 거고요. 시지라는 건 임야 같은 걸 주는 건데 임야는 왜 주냐? 대개 보면 개경에 가까운 지역을 주는데 뗄거리 있죠. 여러 가지 뗄거리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거나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그 산에서 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뭐냐면 제공하기 위해서 이 CG를 주는데 나중에 이 CG가 점점 개간이 돼갖고 전지화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이제 15가 이하는 CG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법에 들어와서는 CG 자체가 없어지고 전지만 지급하죠. 그 다음에 녹가전이 있는데 이 녹가전이 예전에 하면 시험문제 나왔죠. 녹가전 부분이 그래서 가정법과 비교해서 나왔는데 이 원종 때는 이제 왕정복구가 이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고려 거의 이제 후기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물세족 등등 해가지고 제 그 당시 그 뭐야 농장이 확대돼. 그래서 이제 전시가지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현직자 위주로 해갖고 경기 판원에 한해서 경기 판원은 오늘날 이제 개경 주변이겠죠. 거기에 신진관리들이 지급했다. 그래서 이거는 종전의 전시가 체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시가 체제가 부족하니까 이게 메꾸기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한 건데 실제 이 녹가전도 이제 시간이 지면서 원래는 신진관료들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다 건물세력 좀 먹어버려. 왜냐면 여기가 개경 주변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노른자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녹가전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에 위화도 해군 이후에 가전법을 실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상속 방법은 보통 그 토지의 소유권은 민정 같은 경우에는 군분상속이에요. 예, 군분상속. 근데 이거는 군분상속이 할 수 없어. 왜냐 수조권은 자 수조권은 왜 군분상속이 할 수 없냐? 이건 직역이 세습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이 세습됨으로써 수조권 또한 세습되잖아요. 근데 직역 자체가 나눠줄 수 없죠. 예를 들어 내가 교사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월급 받는데 그 아들 때 교사를 이제 세습을 해요. 예. 그러면 그 교사를 세습하는데 한 명만 세습하는 거지. 그걸 나눠서 오전반 뭐 큰아들, 오후반 두 아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후반은 뭐 그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습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월급도 나눠줄 수 없는 거냐. 그러니까 직역이 세습하기 때문에 단독 세습하기 때문에 수조권 또한 단독 세습이다. 근데 이제 세습할 수 있는 방법 순서가 있어요. 이게 정정 연립 방법이야. 예. 주로 이제 남자들만 대상으로 하겠죠. 여자들은 이제 제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아들, 큰아들, 그다음 둘째 아들 없으면 뭐 손자, 손자가 없으면 조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일정한 허용적 지연적 범위 한정되어 세습되고 순서를 법률적으로 이렇게 규정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원래 그 전시가는 가전이기 때문에 그 세습이 안 돼요. 이 가전 자체는 세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음전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세습이 되지만 가전 같은 거는 세습이 안 돼요. 전시가 안에서. 그런데 직역이 세습화되기 때문에 가전 또한 세습이 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예. 자, 그러면 전시가의 특징을 보면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고요. 그리고 소유권이 아니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걸 공전이라고 하고 개인이 수조권을 갖고 있는 건 사전이라고 하죠. 예. 대개 보면 이제 수조권이 설정된 토지들은 국가 토지를 제외하고 이게 이제 국가가 이건 소유권상 이제 공전이죠. 예, 소유권상 공전을 제외하고 요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민전이에요. 소유권상 민전, 개인이 갖고 있는 거기에 이제 뭐냐 설정이 됐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소유권상 공전과 민전을 나누죠. 또 수조권상 또 공전과 민전을 나누는데 이 수조권상 공전이라는 것은 공전이라는 건 국가에게 지세를 납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수조권상 사전이라는 것은 이 지세를 그 수조권을 받은 개인에게 납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소유권상 의미하고 수조권상 의미하고 좀 다르니까 좀 구별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유권상 의미에서의 그 공전과 사전은 뭐죠? 그렇죠. 이거는 소유권상 의미의 공전은 국가가 개인 가진 토지 가진 경우는 소유권상 공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럴 때는 지대 4분의 1을 납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 빌린 대가로. 자, 그런데 이제 민간 소유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지대가 2분의 1 정도 돼요. 예, 그래서 민전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전시가에 많이 차지하는 것이 가전적 성격의 이제 전시가인데,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계정적 시가나 경정적 시가, 시정적 시가는 다 가전이야. 가전이라는 거는 간직의 복무와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이 된 거고요. 원칙적으로 이제 퇴직 시에는 사망 시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을 낸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직역이 세습에 대해서 사실상 세습이 되죠. 그래서 일종의 영업전이 돼요. 영업전, 조업전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직역이 세습되지 않고 직역을 하지 않아도 예전에 자기 그 조상 때부터 그 토지의 수주권을 받고 있으면 그 토지가 자기 토지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또 뭐냐면 또 수주권을 바탕 농장도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원칙으로는 국가가 징수하여 수조권자에게 지급됐지만 사전일 경우에는 점점 개인이 직접 징수해요. 그래서 결국에 가전법 때 그 사전 같은 개인이 징수하는 방법 바뀌죠. 물론 이제 그것도 성종 때 간수간급제도 갖고 또 변화가 일어나지만요. 자, 그 밑에 가전법하고 전시가 비교가 있어요. 자, 뭐 이건 교과서적인 내용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간단하게. 자, 전시가는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고 가전법은 전지만 지급했죠. 그리고 전시가는 공운전, 군인전, 외역전, 가전법은 공운전이었고 양반에게만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은 전국적 현지관리에게 지급했고 경기도에 한정해서 지급했죠. 그리고 이제 공통적 토지의 국유화. 이때 토지의 국유화는 소유권상 의미의 국유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왕토사상의 의미에. 왕토사상이라는 것은 모든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다? 왕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념적인 차원이죠. 이념적인 토지 공개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민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토지가 국가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소유권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수요권을 지급했고요. 지배층 유지의 토지 분배였고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습이 가능했다. 직역이 세습이 됨으로써 간등에 의한 차등 지급이었다.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에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토지들이 있는데 좀 보면 공원전시가가 있어요. 공원전시가. 이 공원전시가는 공을 세운 공유자나 또는 오품이사의 관리들에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고위직 관료들의 어떤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인데 이거는 보통 가전들은 앞에서 언급한 시전전시 그다음 경정전시 이런 것들은 세습이 불가능하죠. 법제적으로. 예. 근데 이건 법제적으로 가능한 거야. 법으로 명시돼 있어. 예. 세습이 가능하다. 자, 근데 이 명칭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경종 2년 때는 훈전이라고 했다가 형종과 문종 때는 공운전, 그 다음에 또 고강왕 때는 공신전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조선시대 또 공신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거는 뒤에 얘기지만 공신전을 주로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조선시대 때 훈구대신들이죠. 훈구대신들. 이 공신전도 세습이 가능한 토지야. 세습이 가능한 토지예요. 그런데 이제 훈구대신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세습 가능한 토지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사림세력 같은 신흥 그 관리들에게는 토지가 어떻게 분배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기묘사가 일어날 때 그 조광조가 그 전에 이게 뭐냐면 위훈 삭제하자 하는 것도 이 당시 이제 공신 너무 많이 채권하다 보니까 공신들이 토지를 많이 주니까 공신전을 우리가 받을 토지가 없다. 경제적 원인도 있어요. 배경도 있고. 자, 일단 뒤에 얘기하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료 있죠? 요 사료를 좀 파악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과 관련된 사료니까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 공신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뭐냐면, 가벼운 범죄를 저질 거도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모의하거나 대역죄에 연루되거나, 그 다음 공사의 범죄를 저질 경우에는 제명한다. 그런데 제명하더라도 그 아들이 죄를 지어도 손자의 죄가 없으면 공은전 3분의 1을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넘어가요. 공신의 아들과 자손들은. 근데 뭐 대역죄나 아주 중요한 범죄도 있죠. 이들 경우에는 그 한 대에서는 제명하고 그렇지만 자손들 있죠. 의 이제 죄가 없을 경우에는 그 뭐냐면 공음전시 같은 것들은 3분의 1을 지급했다.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제 법제적으로 보장해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한인전은 앞에 이제 공훈전시가는 5품 이상 제공하는 거잖아. 한인제는 6품 이하의 간인들에게 지급한 토지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동정직을 받은 산직책에 있던 간인들에게 줬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6품 이하의 간인들에게 지급된 토지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공공전시과 한인전 두 개는 그 당시에 이제 귀족 관료들의 어떤 특권을 세습화시키고 보장해주는 중요한 어떤 물적 기반이 됐죠. 자, 그리고 군인전인데 요때 군인전이라는 거는 무관은 제외, 그러니까 우리가 풍간직에 들어가는 장군들을 제외하고 그 밑에 이제 풍간직에 안 들어가 있는 하사관 정도 되는 직업군인들에게 지급하는 거죠. 아니면 직업군인 지급되지 않더라도 동원된 부대들, 그러니까 부병제들에게 이제 지급하는 건데 군인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대개 직업군인들에게 지급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인들에게 지급한 군인전은 일종의 수조권을 줘요. 예. 근데 이제 동원된 부대들 있죠. 그러니까 일반 농민분들, 그러니까 부병에 입각해서 동원된 군인들은 이건 자기 토지 면세권을 설정해줘. 예.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처럼 양인계병제가 확립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백정이라면 모두 군역의 의무를 진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에 선발해갖고 선고를 해갖고 전쟁 시나 뭐 필요할 때 선고를 해갖고 이제 군인이 이제 되는데 그러면 이들에게 뭔가 특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혜택을.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군인전을 주고 요때 군인전은 자기 토지에 면세권을 설정해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요 군인전은 뒤에 이제 고조기 때 나온 군전하고는 또 달라요. 예, 다른 개념이야. 군전은. 그래서 보통 가전법 때 군전이라는 내용이 있죠. 근데 다른 거다. 군전은 고조기 때 홍건적이라든지 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격퇴하는 과정에서 지방한량관들에게 일종의 자기 토지에 뭘 주냐면 수족지를 설정해 준 거야. 면세권을 설정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거고 군인전 다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뒤에 조선시대 때는 군인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조선시대 군인전이 왜 없냐면 양인계병의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당연히 가는 거지. 군대에.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대가를 줘. 다만 경제적으로 좀 보조해주기 위해서 성인 남자가 이제 군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병이 빠져나가면 그 군역의 의무를 대가로 해서 봉족들나 봉족이나 보인을 지정해주죠. 예, 그런 거죠. 그 군인전은 이제 고려시대만의 토지제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외에 내장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왕실의 직할 토지, 예, 고려 왕실의 이제 재산이 기본이 됐던 거고, 공예전은 이제 국가기관의 간청 및 왕실 궁원의 경비 조달로 지급된 토지고요. 구분전 같은 현종 때 줬는데 대개본 가전을 상속하기 어렵게 된 양반의 철단, 태역 군인들, 그 다음에 육품 이하의 상직자들,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뭐 여러 이민족과 싸우는 과정에서 군인의 어떤 이제 군이 죽으면
그 밑에 처자식들 있잖아요. 유가족들.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줬어요. 이게 구분전이야. 그래서 이제 구분전은 뒤에 이제 수신전이나 후량전에 이제 연원이 되는 거죠. 그다음 외역전은 지방 향리에게 지급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도 초기 때 지급했죠. 세종 때까지. 근데 이제 세종 때 폐지됐는데 왜 외역전이 폐지되냐면 조선시대는 직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직역. 예. 직역하고 군역하고 뭐냐면 서로 호환이 되는데 향리들은 항역이다 해서 직역을 짊어져요. 대신에 군역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금을 면제받거든요. 그럴 때 굳이 그들에게 지급할 필요 없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의무를 수행하는데 의무의 대가를 주는 게 말이 안 된다 해서 외역전은 이제 조선시대 때 폐지하죠. 자, 그 다음 민전이라고 해서 소유권은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민전이에요.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뭐 근대적 개념이지만 뭐 소유하고 소유권이라는 것은 매매, 양도, 상속 이런 권한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민도 이제 소가족 단위로 소유를 하고 있었고 이때 이제 민전은 10분의 1을 조를 부담한다. 이때는 지대를 하는 게 아니라 땅을 빌린 대가로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는 거죠. 지세를.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국가는 민전의 수조지를 설정하는데 세금을 개인에게 내면 이게 사전이 되는 거고요. 수조권상 사전이고 그리고 국가에게 내면 수조권상 공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전의 상속은 사적인 결정과 개인의 어떤 그 상속적 결정과 보통은 이제 그렇지 않으면 관례적인 간섭에 두게 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군분상속, 그 적장적 우대상속, 적작다 단독상속. 근데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 때까지는 군분상속이 이제 대세였어요. 군분상속. 그러니까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눠주는 군분상속인데 이게 이제 조선 중후기로 넘어가면서 적장적 우대상속이나 이렇게 바뀌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토지 지급의 성격을 분류하면 직역적,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것은 가전, 외역전, 군인전 같은 것도 있고 자신의 어떤 신분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분적 지위를 유지한 거는 공음전, 한인전, 구분전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를 보죠.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토지제도와 그리고 뭐 교육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사 육학 같은 것들을 같이 물어보는데 자, 고려 현종 때 오픈버스에 각각 8푼버스의 을이 있다. 자, 이들에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갑의 아들은 국자갑의 그 사문학에 입학하여 그 유학을 공부했다. 이거 왜 틀리겠어요? 예, 이거는 국자가 사문학이 아니라 5품 이상은 어디에 입학할 수 있냐면 태학에 입학할 수 있죠. 태학.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감기가 기침이 나오네요.